저는 주로 이제 통화정책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일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일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일본이 뭐 사실 그날 좀 지나고 나니까 그 이제 지표가 좀 잘 나오면서 좀 묻히는 분위기긴 한데, 일본이 이제 통화정책을 좀 변화를 줬죠. 변화를 줬는데, 뭐 일본이라고 하면 주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금리 안 올리고 완화적으로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최종 승자는 일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죠? 끝까지 금리 한번 안 올리고 연준의 감소까지 버텨내었으니까. 근데 이제 다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뜬금없이 그 금리 인상은 아니고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이제 독특한 걸 하고 있죠. 2016년 10월부터 그때 그 버닝키가 왔다 가면서 이제 알려준 그 마법의 한 수, 이제 YCC, 이제 그러니까 양적 완화, 버냉키의 양적 완화는 그냥 그 지금 코로나 때 양적 완화하고 성격이 좀 달랐죠.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장기금리, 시장금리를 끌어내려가지고 자본시장을 좀 재건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던 게 버냉키 시절의 양적 완화였는데, 일본은 뭐 이미 그 사전부터 좀 하고 있었던 거죠. 양적 완화가 이제 제대로 정상국가에서 된 거는 이제 일본이 유일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 여기서 좀 더 나가가지고 양적 완화의 목표가 뭐냐라는 거죠. 당시만 하더라도 금리를 적정 수준에서 연준이 원하는 수준에서 이제 고정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커브를 이제 뒤집어지지 않게, 금리가 역전되면 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아예 결과적으로 낮추지 말고 아예 고정을 시켜버려라가 된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로 고정을 하고, 그리고 장기금리를 그 0에다가 0%. 그러면 기울기가 역전이 안 되는 거지. 단기금리가 더 낮으니까. 그래서 그냥 수익률을 강제로 평탄하게 만든다.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해왔는데, 그게 사실 뭐 정확하게 10년물 금리가 딱 제로가 되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사이에 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얼마까지를 허용할 거냐라는 걸 이제 이거를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위아래 이제 10bp, 그러니까 제로가 목표인데, 이건 이제 10년물이에요.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에 고정돼 있고, 그럼 마이너스 0.1 밑으로 가면 역전되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이제 여기하고 위로 요만큼하고 요만큼, 그러니까 위아래 한 20bp네요. 합치면 요 정도까지 움직이는 거는 뭐 용인하겠다. 이 넘어가면 이제 사가지고 누르고, 또 떨어지면 이제 팔아가지고 올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기울기가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하겠다 는 건데, 뭐 당연하게 그때는 이 좁은 안에서 잘 움직이죠. 어쨌든 잘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겠지. 그래서 허용폭을 좀 그때 좀 넓혀줘요. 지금 이제 지금 25까지 와 있는데, 약간 또 2018년에 조금 늘려줍니다. 그때는 20 위아래 40이죠. 나름 그 안에 잠깐 나가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는 뭐 크게 안에서 좀 움직이고 있어요. 허용 범위 안에 있었고,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지금은 이제 위아래 0.25%까지 허용을 해놨는데, 이제 거의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요 때는 너무 이제 처음 시작했고 타이트했다고 치더라도 너무 많이 붙어 있죠. 요거를 이제 0.5까지, 얘도 이제 0.5까지 되거든요. 얘는 내려갈 일은 없어 보이니까 요걸 올리는 거예요. 요걸 올리는 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해서 왜 이렇게 하냐? 근데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몇 번씩은 그 금리 인상이 아니라 그 금리의 변동 허용폭을 넓혔는데, 사실 이것도 처음은 아니다. 예전에는 뭐 별로 뉴스거리도 안 됐던 건데, 지금 이제 일본이 이제 끝까지 완화적인 정책을 하다가 이제는 좀 힘들지. 그냥 미국하고 금리 차가 너무 나니까 이거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헤지 펀더들이 뭐 그 엔에다가 공격을 하고, 뭐 일본이 방어를 하고, 뭐 이런 것까지 있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0.5까지 높이면, 원래 시작이 0.1의 기준금리에 플러스 0.1이니까 한 20bp 정도 이렇게 기울기를 만드는 거였다면, 그 기울기를 그대로 올린다면 얘가 먼저 올라가면 기준금리도 올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기 위해 어떻게 사전에 좀 몸 좀 푸는 거. 이걸 고정해놓고 기준금리를 먼저 올리면 그 즉시 역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순간 깜노를 한 거고, 근데 사실 이거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단은 이거를 핵심적으로 지휘하는, 지금 이제 구로다 총재인데, 구로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다가 이제 원래 일본은행 인물이 아니에요. 이 재무성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은행장으로 한 건데, 이제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한국은행에 있던 내부 사람이 아니라 정부에 있던 사람이 갔으면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의지를 일본은행이 잘 했겠죠.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임명한 게 아베잖아요. 아베 하면 아베노믹스죠. 아베노믹스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일단은 그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엔화를 약세로 돌려서 뭔가 이 일본의 오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게 아베노믹스고, 그러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엔화가 약세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 지금이야 뭐 다른 이유로 약세로 갔지만 그때는 약세가 안 갔잖아요. 그러면 계속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가 일본 은행이 됐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가장 자신이 뭘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을 아베가 보낸 거죠.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그러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 누구보다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예전에는 뭐 초반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최근에 금리 안 올린 나라가 어디 있어? 일본밖에 없잖아. 그런 거 보면 이제 아베노믹스를 위한, 아베노믹스에 의한 이런 총재였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내년 4월까지가 임기죠. 임기니까. 그리고 아베노믹스를 할 때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그 글로벌 거시경제 분위기가 다르고, 그리고 어찌됐든 엔화는 지금 약세로 가고 싶지 않아도 약세가 충분히 갔잖아요. 150도 넘어가고 했었으니까 이제는 요걸 좀 정리하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는 내년 4월쯤 돼서 좀 변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공통적인 예견이었고, 얼마 전에도 블룸버그에서 주요 딜러들한테 일본이 지금 4월 이전에 올해 안에 뭔가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랬는데 거의 제로로 나왔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뭐가 짠 하고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잠깐 좀 충격이 없지 않았고, 가장 큰 우려는 뭐냐면 뭐 일단은 그 YCC에 대한 이제 변동폭을 높인다는 거가 금리 인상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연준처럼 안 하다가 해서 갑자기 급발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고, 그리고 적어도 다음 후임은 구로다보다는 조금 매파적일 것 같다. 이거 왜 구로다보다 더 비둘기적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일본을 관련해서 지금 YCC가 좀 폐기까지 안 하더라도, 뭐 만약에 폐기된다면 금융시장에서 이제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뭐냐? 미국 국채를 살 이유가 더 없어지는 거죠. 지금도 사실 일본에서 엔화가 약해져 가지고 만약에 미국 국채를 해지를 해서 산다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1.27%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엔이 너무 싸져 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일본 국채 자체의 매력이 조금 높아지면 더 살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의 걱정이 미국채를 사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일본은 실제 9월, 10월부터는 이제 순매도로 전환돼 있거든요. 미국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매도세가 더 늘어나면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야. 금리 올라가면 이제 또 나스닥이나 시장이 더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시장이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고, 이제 미국 국채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두 번째가 일단 일본 안에서 조달 금리가 높아지면, 이게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조달 금리가 높아진다면 일본은 그 선진국에서 가장 저금리를 오래 먼저 해왔던 나라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엄청나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팔고 엔으로 바꿔서 갑주화가 나오면 이제 심각할 수 있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 일본이 정말 돈이 많습니다. 일본이 갖고 있는 이게 자산들인데 거의 다 미국 거죠. 그리고 여기 외에는 이게 뭐 카이먼 제도라고, 얘는 이제 조세 포탈이라고 해야 되나? 조세 피난처 페이퍼 컴퍼니들이 있는 거고, 이 정상 국가가 아니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어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서류상 여기 있는 거고, 그 외에 뭐 프랑스,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여기서 만약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 가장 많이 이제 떨어질 때가 어디겠어? 요 순서대로겠지. 불행인지 다행인지 한국은 거의 없어요. 한국은 순위권이 보이지도 않고, 어쨌든 돈이 뒤지게 많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팔면 자본 시장에 크게 움찔움찔 할 거다 라고 했는데, 일단 한번 이제
이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일단 그 YCC가 바로 폐기로 갈까? 아니, 그러면 엔케리 트레이드가 일어날까? 일어나면 얼마나 일어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일본은 10월 달에 영국이 한번 그 식겁을 했던 기억을 갖고 있잖아요. 영국이 뭔가 좀 잘해보려고 재정 지출을 늘리려고 했다가 그게 뜻하지 않게 길트체, 그러니까 영국 국채 금리의 급등을 불러와가지고 결국 연기금이 파산에 몰리는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러면 일본도 뭐 일본이 지금 와서 뭐 더 국채를 더 발행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잘못했을 때 그런 뜻하지 않는 그 시장 혼란이 올 거라는 생각을 얘네들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발표한 게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변동폭을 높이는 거 외에는 그대로 다 하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요걸 좀 넓혔더니 뭐 다른 기관물들이 막 움직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고정시킬 수 있게 살 수 있는 이 무제한 매입은 그대로 간다.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요것만 끝에만 살짝 올리는 거지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자기들이 무제한으로 매입해가지고 금리를 일단 잡겠다라는 거고, 일본은 아직도 돈을 찍어서 주식을 사고 있거든요. ETF를 사고 있어요. 12조 엔씩 하고 있습니다. 그거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이거 그냥 변동성만 약간 키운다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손을 안 대고 있고 오히려 더 강화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냥 깜놀했다가 잠깐 빠져서 뭐 이렇게, 그리고 0.5까지 올렸을 때 순간 뭐 0.45까지 쳤다가 좀 제법 내려왔습니다. 제법 내려와서 지금 이거는 그게 뭐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김이 빠졌어. 그래서 당일날 해서야 조회수를 좀 뽑아 먹었을 텐데 그 사이에 또 시장이 급등해가지고 김이 좀 빠져버렸네요. 된 건데,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건 이거 제가 그날 유튜브에서 이제 일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막 설레발들이 엄청 넘쳐더라고요. 뭐 그냥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하고 다 좆됐다 그냥 뭐 엔케리 트레이드 나와가지고 그냥 미국 국채 또 뭐 4.몇 프로 가고 뒤진다 또 퍼펙트 스톰 얘기가 나오길래 별거 아니구나 하고 영상 하나 따로 안 찍었어요. 그날 찍을까 하다가 설레발들이 설레발을 치고 있길래 아이고 내까지 여기 뭐 수거라 앉을 필요 없겠다라고 해서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은 좀 지나갔고, 지금 또 하루 종일 일본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제 새벽부터는 또 지수가 또 반등을 하고 하니까 이제 약간 톤 다운 되는 그런 분위기긴 해요. 그래도 그 일본이 그래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더 완화는 아니잖아, 솔직히. 더 완화는 아니고. 그러면 일본조차 이래 그래도 긴축의 향기를 내뿜는구나. 라는 거고, 일단 이게 당장에 그렇게까지 악재가 아니었던 거는 예상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재가 바뀌고, 그리고 일본이 아베노미스의 하나의 목표였던 엔화 약세는 충분히 잃었고, 일본 스스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잃었는데 이번 10월달 일본 소비자 물가가 3.7이 나와요. 일본 3.7은 미국 9.1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일본이 물가 오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디플레 하면 나오는 나라인데. 그리고 그것도 에너지 가격이 올랐나? 일본도 뭐 가스 같은 거 수입 많이 하니겠지. 그래서 코어를 봤더니 코어는 3.6이야.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이제 엄밀히 말하면 미국보다 더 수치는 낮지만 구성은 조금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핵심 물가만 올라가. 핵심 물가하고 헤드라인하고 0.1%밖에 차이가 안 나. 이건 뭐겠어요? 공급 충격이 아니라 수요 견인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처럼 좀 인플레가 좀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에너지 물가나 이런 것들이 견인했으면 저게 좀 풀리고 하면 내려오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골고루 다 올라가서 헤드라인하고 코어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안 난다? 미국은 지금 내려가고 있어도 1% 넘게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본도 뭔가 좀 바뀔 때가 되기는 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닐 거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또 그렇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버냉키가 2013년에 그 페이퍼 턴트럼 해가지고 이제 그때 갑자기 그 양적 완화를 좀 줄여 나가겠다는 말을 해가지고 시장이 한번 깜놀했던 게 2013년 5월 13일이었습니다. 근데 버냉키가 왜 그런 실수 아닌 실수를 했을까? 그때는 이제 우리 비슷했어요. 다 끝나고 분위기 훈훈했는데
누가 질문을 할 때 테이퍼링 언제 뭐 할 거냐 하고 뭐 몇 번 미팅 있다가 하면 되겠죠. 몇 번? 이런 몇 번이라고 하면 진짜 세네 번 안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실수가 아니라 진심을 실수인 척 얘기를 해버린 거지. 왜냐하면 버냉키 입장에서는 이제 8년의 임기가 끝나가던 시기였고 공화당의 극렬한 반대로 아예 그냥 그 재지명도 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8년 했으니까 이제 그냥 한 번 하고 나면 모양이 빠지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그리스보다 십몇 년 하는 건 좀 그렇고 그래 일단은 2번 대통령 2번이니까 근데 더 시키고 싶었을 거야. 근데 양적 완화라는 것 때문에 공화당이 도중에도 탄핵시키자고 했는데 연임 또 3년임을 가결시킬 줄 확률이 아니고 그리고 이미 중간선거가 폭망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주 작살이 났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재지명하면 그냥 개꼴 나는 수밖에 없어서 그냥 아름다운 퇴장을 하려고 그렇게 다 오바마랑 이제 버냉키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주도해서 버냉키 입장에서는 내가 이 금융위기 때 내가 주도한 양적 완화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놓고 부담을 덜어놓고 후임한테 물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무제한 양적 완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던 양적 완화 3.5 차는 좀 마무리를 하는 게 필요했을 건데 그게 2013년에 자기 임기가 거의 끝나니까 그때 좀 서둘러서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후임한테 좀 이렇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거기 이제 자넷 옐런이었죠. 그러고 이제 자기 임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테이퍼링은 결정이 나가지고 14년부터 테이퍼링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에 옐런은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뭔가 얘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버냉키가 다 이제 단도리를 해놓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옐런이 한 번 하고 잘리고 파울로 넘어갔을 때는 그래서 포워드 가이던스니 뭐니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답안지를 써주고 갔죠. 재임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구로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다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이 유일하게 완화하려고 돈을 찍어가지고 뭔가를 사고 있는 유일한 나라인데 근데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일본 물가가 3.7이면 우리나라 지금 5점 얼마인데 얼추 비슷한 느낌이다. 그리고 이게 서비스 물가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핵심 물가 중심으로 올라간다면 이거는 일본도 과거와 같은 그 디플레 일변도에서는 좀 달라질 것인데 내가 이걸 그대로 그냥 후임한테 넘겨주면 이제 후임이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 그렇다고 이걸 당장에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의 폭을 좀 미리 넓혀 놓고 나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서 그 버냉키 2013년 5월 그 페이퍼 턴트럼 때랑 똑같은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그 후임 한번 봅시다. 후임을 보면 이제 이 아저씨인데 이제 야마구치 히로히데라고 이 양반은 구로다고 다른 게 이 양반은 일본은행 부총재였어요. 전 부총재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앙은행 사람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뭐 정치적 성향인 건 다 제껴놓고 정부 출신 관료하고 중앙은행 출신하고 봤을 때 누가 더 인플레이션에 예민하겠냐. 정부 쪽은 아무래도 성장이 중요하니까 인플레이션은 나중 문제고 일단 당장의 성장을 좀 원하는 게 대부분의 정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 격렬하게 싫어하고 인플레이션을 되게 깐깐하게 보고 이제 좀 약간 매파적일 수 있는 게 이제 중앙은행 사람들이죠.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가 그거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구로다랑 해도 뭔가 구로다하고 좀 다른 느낌이라는 거지. 일단 살아온 길이 달라. 살아온 길이 다르고 물론 기시다 총재가 아베노믹스를 이어가겠다고 분명히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급격한 전환은 없을 거예요. 급격한 전환은 없을 건데 문제는 이제 이 양반이 뭐 자기가 진짜 되고 나서 하기 전이라서 그냥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요즘 말하는 거 보면 해외 리스크를 견딜 수 있다면 목표 금리를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목표 금리가 이제 정책금리잖아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합니다. 핵심 물가는 꽤 오랜 기간 3, 4% 수준에 머물 수 있으며
한 번 높은 물가가 고착화되면 이를 동작하기 어렵다. 야, 이거는 지금 연준의 매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일본 은행 차기로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 아, 그러면은 이제 일본도 물론 일본이 긴축해봐야겠지만 그래도 긴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상황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나쁘게 받아들이면 일본마저 인플레에 항복을 하니까 이제 인플레는 뭐 이제는 그냥 글로벌하게 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왜 하필 이때냐는 거죠. 나중에 해도 되는데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하니까 이제 일본도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미국 연준이 감속하면서 주요 국가들이 다 스탠스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드라마틱하게 바뀐 데가 중국이죠. 중국은 뭐 금리는 계속 인하하고 있었지만 중국의 피봇은 뭡니까? 코로나 피봇이잖아. 그러니까 중국 친구들이 지금 이제 적응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PCR 검사 음성 그게 없으면 자기 아파트도 못 들어가던 세상에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아무것도 그러니까 검사를 하려도 매일같이 검사하던 살았는데 검사를 해주는 데가 없어. 검사해주는 데가 그냥 거짓말같이 마치 꿈꾸다 일어난 것처럼 거짓말같이 코로나가 없어진 거야. 코로나 통제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는 겁이 나서 뭔가를 하려고 오로지 그래서 타이레놀 약 사가지고 그냥 집에 가 먹는 거. 그래서 자기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어떻게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 검사를 하면 음성이면 통보가 안 오는데 양성이면 통보가 안 온대. 그러니까 통보가 안 오면 양성이라는 거죠. 통보받은 사람이 거의 없대요. 어떻게 아름아름으로 검사를 받은 사람조차도.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는 원래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이거는 방역이 아니고 정치적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한마디에 세상이 거짓말같이 이렇게 됐잖아요. 바이러스가 시진핑 말을 들을 리가 없는데, 만약에 진짜 제로 코로나가 진짜 방역 정책이었다면 적어도 뭐 백신이나 뭐 아니면 뭐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 지금 마스크 밖에서는 벗고 안에서 쓰는 거 가지고 이렇게 물어뜯고 있는데도 중국은 이제 거짓말같이 그렇게 돼버린, 그건 이제 정치적인 것이고. 근데 그렇게 된 거는 두 가지예요. 중국이 만약에 제로 코로나를 없애면 환자는 폭발하겠지만 뭐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겠죠. 중국 그렇죠. 오늘 블룸버그 뉴스 보니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최소 하루 확진자가 100만 명 다니고 하루 5천 명씩 죽어나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래서 요즘 뭐 보도가 많았죠. 뭐 화장터에 이제 이렇게 시신이 쌓이고 있다. 해서 중국 친구들도 물어보니까 환자가 늘어난 것도, 사망자가 늘어난 것도 맞는데 문제는 이제 화장장에 일하는 사람도 코로나 걸려 출근을 못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10구를 할 거 한 2~3구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도 밀릴 거였는데 그래서 미친 듯이 밀리고 있다. 그것도 그렇구나가 된 거죠. 중국 사람들도 이제 채팅방, 단톡방 많을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막 자기 열난다 뭐 이런 얘기들. 제 친구들 중에 지금 10명 중에 9명이 걸려 있습니다.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라면 한 2~3달 만에 한 10억 명이 걸렸다 10억 명이 나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좀 들어.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또 제로 코로나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마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중국 리오프닝 때문에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내년 한 3월은 좀 돼야 될 것 같아.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는 제로 코로나가 말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강력한 통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실제 코로나를 생각보다 많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춘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고향에도 못 간다는 생각 때문에 아예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예전에 공산당이 격리를 했는데 이제는 셀프 격리. 그냥 안 돌아다니는 거죠. 안 돌아다니. 대신에 이제 공장은 또 빡세게 돌리고 있는데 공장에서도 10명 중에 한 2~3명은 열난다고 못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중국이 피봇한 거는 첫 번째가 연준이 감속을 인정을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이제는 이제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공장 좀 돌려도 된다는 거죠. 유가가 이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갑자기 어느 정도 키 맞추기에 들어가려고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오히려 지금 연준보다 더 매파적인 데가 뭐 일본도 일본이죠. 일본은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안 하다가 처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멘텀 입장에서는 연준보다 지금 감속한 연준보다는 매파가 됐거든요. 지금 당장만 보면. 그리고 또 유럽 ECB가 갑자기 졸라게 매파로 가고 있어요. 지금 유럽은 저랬다가는 골로 갈 것 같은데 어쨌든 갑자기 라가르드가 급발진을 시작합니다. 뭐 우리한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본은 지금 이제 일본의 피봇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영국채 사태 같은 그런 일은 현재 일어나지 않고 있고 일어날 가능성이 낮고 왜냐하면 한 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일본 중앙은행도 여기에 대해서는 꽤 많은 준비를 좀 했던 것 같다는 건데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게 일본도 이제 버닝키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유럽이 좀 생각보다 셉니다. 유럽이 네, 문희찬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유럽이 일본도 근데 일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피봇을 좀 한 것도 확장을 한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금리 인상보다는 그 일본이 지금 이렇게 그 YCC의 변동성을 확대한 이유는 연준이 감속한 거랑 똑같은 이유라고 봐요. 연준이 왜 감속했냐? 왜 최근 들어서 연준의 이빨이 과거 같지 않고 그 연준 의원들의 매파 발언이 시장이 좀 약발이 약해진 결정적인 이유가 이대로 계속 가면은 미국 국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이제 국제 시장이 시장 기능을 잃게 된다라고 다 우려하고 있었고 자네 옐런 재무장관도 그걸 인정했단 말이야. 그 이후로 연준이 갑자기 금융 안정이라는 단어를 성명서에 넣으면서 감속으로 간 거거든요. 일본은 원인은 반대지만 똑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미국이 계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니까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0.25 안에 잡아두기 위해서 들어가는 매입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미국은 미국채 사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일본 국채는 일본 중앙은행 아니면 살 게 없다. 다 사버리니까. 그러니까 물건이 없는 거야, 여기는. 아예 반대인 거죠. 살려고 해도 이걸 맞추기 위해서 그냥 중앙은행이 다 사버리니까 그냥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는 사는 사람이 없어서 시장 기능이 상실되고 미국은 일본은 살 물건이 아예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쓸어 담아 버리니까. 그러면 이게 채권 시장 기능이 뭐예요? 가격의 발견이잖아요. 그게 금리고. 근데 이게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금리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시장도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일본은행이 국채 보유가 50%를 이번에 넘었습니다. 처음으로 넘었고 GDP 대비로 치면 122%예요. 이게 원래 뭐 일본이 뭐 빚많기로 유명하지만 연준이 그렇게 돈을 찍었어도 GDP 대비로는 연준이 보유 비용이 한 35%고 그 정신없이 샀다는 ECB도 67%인데 그 2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미국에 하는 3, 4배 정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제 아무리 일본도 좀 쉽게 말해서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밖에 없고 그리고 부담이죠. 당장 시장이 뭐 제 역할을 못하면 이것도 문제가 발생하니까 미국하고 똑같은 금융 안정을 위해서 한 거다. 금융 안정. 그래서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미국 국채의 매도세를 조금 더 늘리고 뭐 이런 악재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장점도 있다. 일본 국채 시장의 기능을 상실하는 상태를 계속 놔두는 것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